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움켜쥡니다. 이걸 알리는 순간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지역 선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성재를 구하기 위해 은호는 고성이와의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서버실 화재, 증거 삭제 시도, 그리고 박진석의 최후 결단까지. 오늘 이야기는 정말 숨 막힙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고성이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잔뜩 흐렸고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새벽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런 날이면 을의 기분도 가라앉기 마련이지만 은호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면 수정, 자재 견적 확인, 오후 미팅 준비 평범한 월요일 업무 목록이었어요. 아니, 평범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가장 평범한 날에 가장 비범한 일이 터지곤 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책상 밑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색 비닐 바인더가 바닥에 펼쳐진 채 누워 있었고 A사 용지 몇 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몸을 숙여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표지엔 프로젝트 A- 최종 도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정리하던 자료였던 것 같았어요. 아마 퇴근하면서 급하게 가방에 넣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은호는 무심코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층 평면도, 2층 구조도, 인면도 대부분은 익숙한 프로젝트 도면이었어요. 선 하나하나가 자신의 손을 거쳐 간 것들이었고 수정을 거듭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도면 사이에 이질적인 문서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보조금 사용 내역 내부 결제본. 은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뭐지? 왜 도면 사이에 이런 게 끼어 있는 거지? 그녀는 천천히 그 문서를 빼냈어요. 표지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부 결제본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 직원이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건 보통 경영진이나 재무팀에서만 다루는 기밀 문서였습니다. 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무실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조용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고 복사기에서 나는 희미한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명과 예산 항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프로젝트명은 A-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작년에 진행했던 대형 프로젝트였죠. 총 예산은 18억 원, 보조금 지원액은 12억 원, 자체 부담금은 6억 원.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은호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도면 하나하나를 그렸고 견적을 맞춰가며 자재를 선정했고 공사 현장을 수십 번 방문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공사비 항목에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알고 있었어요. 실제 공사비는 2천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는 걸. 시공사와 협상하면서 최대한 비용을 줄였고 실제로 청구된 금액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엔 무려 4배나 부풀려진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재료 매입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류엔 3억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은호가 직접 발주했던 자재 비용은 고작 8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것 역시 4배가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인건비, 장비 대여비, 각종 관리비 모든 항목이 실제보다 3배에서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급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쳤습니다.
간신히 로그인에 성공하고 작년 프로젝트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실제 견적서를 찾아내서 화면에 띄웠어요. 그리고 손에 든 서류와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조할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이 부풀려져 있었어요.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총 차액을 계산해 보니 무려 8억 원이 넘었습니다. 8억. 이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넘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렸고 그 차액을 빼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온 공적 자금이었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 빼돌렸다는 건 단순한 회사 내부 비리를 넘어선 범죄였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결제 승인란이 있었어요. 담당자 서명, 팀장 서명, 본부장 서명, 그리고 최종 결제자. 거기에 선명한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 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 회사의 부회장이자 실세. 박진석 회장의 부인이자 성재의 어머니. 그녀의 서명이 이 서류에 찍혀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결제자라는 건 이 모든 횡령을 승인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은호는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실제로 무거웠습니다. 이 서류 몇 장이 담고 있는 진실의 무게가.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세게 들려왔어요. 마치 은호의 심장 박동처럼.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걸 알려야 할까? 하지만 상대는 고성이었어요. 회사의 실세 중 한 명이고 성재의 어머니이자 박진석 회장의 부인. 잘못 건드렸다간 자신만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은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이건 범죄였어요. 명백한 횡령이었고 공금을 빼돌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걸 그냥 덮으면 자신도 공범이 되는 거 아닐까? 양심을 저버리는 거 아닐까? 은호는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라고 배워왔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옳은 일을 하라고 부모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은호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책상 서랍 안에 밀어 넣었어요. 너무 급하게 움직인 탓에 서랍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내입이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지역은 항상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출근한 직원을 위해 커피를 사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지역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어요. 지역은 그녀의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는 됐냐고, 투자자들이 오니까 신경 써야 한다고, 비 많이 오니까 우산 챙기라고,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은호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서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지역 선배한테 이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안고 있어야 할까? 지역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분명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걱정이었습니다. 고성이를 건드렸다간 지역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역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서류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마치 은호에게 결정을 재촉하는 것처럼. 은호는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부풀려진 공사비, 허위로 청구된 재료비, 조작된 인건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서명. 고성희, 그 이름이 은호의 눈에 박혔습니다. 은호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창밖에 비는 계속 내렸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사무실엔 점점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 받는 소리,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심을 내렸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했어요. 설령 자신이 위험해진다 해도 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 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 지퍼를 꽉 잠갔습니다. 그 시각, 본사 22층 회의실에선 전혀 다른 분위기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대리석 테이블이 놓인 공간이었어요. 커다란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도심의 풍경이 마치 수채화처럼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감탄했을 테지만 오늘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고성희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헤어스타일.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에 숨겨진 건 차갑고 계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맞은편엔 박진석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무거운 표정으로 테이블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손실 보고서, 투자자 철수 현황, 회사 재무 상태 모두 좋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결론이 뭐냐고,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고성희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지역을 회사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프로젝트 손실의 책임자는 지역 상무이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고. 박진석의 손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지역이 뭘 잘못했냐고, 그 애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냐고. 하지만 고성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실액이 12억이고 투자자 세 곳이 벌써 철수 의사를 밝혔고 이대로 가면 회사 신용도가 떨어지고 다음 프로젝트 투자 유치도 어려워진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진석은 반박했습니다. 이건 지역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지역이 뭘 잘못했냐고. 하지만 고성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책임자가 없으면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고. 성재의 자리를 지키려면 지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재, 이게 성재랑 무슨 상관이냐고. 고성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성재가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지금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역이라는 경쟁자를 없애야 성재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박진석은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아들을 불안 요소라고 부르냐고. 이게 회사를 위한 결정이냐고. 하지만 고성희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건 회사를 위한 냉철한 판단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였어요. 그는 문 앞에 서서 회의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대화를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지역 선배를 회사에서 내보낸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고. 고성희는 차갑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넌 빠져 있으라고, 어른들 일이라고. 성재는 반박하려 했어요. 지역 선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하지만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잘라냈습니다. 닥치라고. 그 한마디에 성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정말 회사를 위한 일이냐고. 고성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필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고성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떠 있었어요. 파일명은 지역 상무해임 후 회사 지분 이동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성재의 눈이 그 화면을 포착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지역이 나가면 그의 지분 10%는 회사 재단으로 귀속되고 재단 이사장인 자신이 그 지분을 관리하게 되고 결국 경영권은 안정화된다고. 박진석은 그게 안정화냐고, 당신이 지금 내 아들 쫓아내고 회사 먹으려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어요. 회사는 강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라고,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성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성재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박진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이사회는 내일 오전 10시라고, 그때까지 결정하라고. 그리고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게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건 박진석의 무거운 한숨과 성재의 떨리는 주먹뿐이었어요. 박진석은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야, 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성재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이러실 줄 몰랐다고. 박진석은 성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다고. 넌 내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을 뿐이라고. 성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지역 선배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겠다고. 그날 밤 본사복도는 유령처럼 고요했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들, 텅 빈 복도.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비상구 표시등의 초록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도 지역 선배도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재는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텅텅 울렸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었고 늘 자신을 위한다며 모든 걸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하려는 일은 너무 잔인했어요. 지역 선배는 성재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친절하게 가르쳐준 사람. 실수에도 다그치지 않고 천천히 설명해주고 함께 밤늦게까지 남아 일을 도와준 사람. 어떻게 보면 형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선배를 희생시켜서 자신이 자리를 차지한다. 성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어머니, 사무실이었습니다.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가? 성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성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고성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만 내쫓으면 된다고. 박 회장은 감정만 건드리면 흔들린다고. 아들 문제만 나오면 판단력이 제로라고. 성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회사 절반은 이제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재단 이사장 자리만 있으면 실질적 경영권은 자기 손에 들어온다고.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성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보조금 횡령건 말이라며 혹시 누가 알면 귀찮아질 수 있으니 증거를 전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서명도 전부 위조 처리했고 내일 서버실 가서 백업 파일까지 전부 지우면 아무도 손댈 수 없다고. 성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횡령, 증거인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성재는 뒷걸음질 쳤어요. 복도를 뛰어 내려가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어요. 횡령, 증거인멸, 회사 장악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선배를 내보내는 것도 그걸 덮으려는 거였구나. 성재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성재는 오랜 시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고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어요. 성재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계획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지역 선배를 지켜야 했고 회사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결심을 굳히고 지역에게 연락했습니다. 오전 11시, 본사 근처 카페 테라스. 어제의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따스하지 않았어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역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도착했을 때 지역은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역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급하게 연락해서 걱정했다고.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서류를 보여주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변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지역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역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어요. 보조금 사용 내역 내부 결제본. 지역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며 눈빛이 점점 굳어갔어요. 공사비 부풀리기, 재료비 허위 청구, 인건비 조작 모든 항목이 실제보다 몇 배나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고성희의 서명. 지역의 손이 떨렸어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우연히 발견됐다고, 도면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그리고 고성희 부회장이 지역 선배를 회사에서 내보내려 한다고.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호는 계속 말했어요. 성재한테 들었다고, 어제 회의실에서 박 회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 지역 선배를 책임자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성재를 앉히려는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고. 이걸 덮으려면 가장 먼저 선배가 사라져야 하니까. 지역은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숫자 하나하나. 모든 항목에 고성희의 결제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지역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먼저 보여드려야 했다고. 지역은 서류를 내려놓고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위험하다고. 고성희 부회장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은호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걸 그냥 덮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선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희생당해야 하냐고.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재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호 선배, 지역 선배라고 부르며 급하게 다가왔어요. 성재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뭔가 꾸미고 있다고. 성재는 설명했어요. 어젯밤에 어머니가 전화하는 걸 들었다고. 보조금 횡령 서류를 소각하려 한다고. 그리고 지역 선배를 완전히 회사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오늘 밤에 서버실 가서 백업 파일까지 전부 지운다고. 은호와 지역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말을 이었어요. 선배,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어머니를 더 이상 이렇게 둘 순 없다고. 은호는 성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성재는 눈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젠 정말 끝내야 한다고. 세 사람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지역, 은호, 성재.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순간이었어요. 지역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서버실에 가야겠다고. 증거를 지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은호와 성재도 동의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본사 지하 2층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무팀 서버실 근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직원 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재무서버를 삭제하라고, 백업까지 전부 지우라고. 직원 1명이 주저하며 물었어요. 이건 회사 전체 재무 기록인데 괜찮냐고. 고성희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묻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이는 복도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복도 끝 CCTV 모니터룸에서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성재였어요.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본사로 오라고. 서버실에서 어머니가 증거를 없애고 있다고. 10분 뒤 은호와 지혁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지하 2층 서버실 앞. 성재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문 열라고 소리쳤지만 안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혁이 직원 출입카드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서버 장치 하나에서 스파크가 튀며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꽃이 튀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어요. 고성이는 그 앞에 서서 하드디스크를 불에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고성이는 비키라고.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성재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고성이는 완력으로 그를 밀쳐냈어요. 손 떼. 이건 내 인생이야. 성재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서버 장치에서 더 큰 불꽃이 튀었어요. 화재 경보가 삐익삐익 울렸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어요. 다들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은호가 소리쳤지만 지혁은 이미 불길 속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태웠고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닥에 떨어진 하드디스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원본이었어요. 지혁은 그걸 움켜쥐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찾았어. 지혁이 하드디스크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고성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지혁은 하드디스크를 꽉 쥐고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부회장님. 고성이는 무너졌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30분 뒤 본사 로비에는 구급대가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어요. 성재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은호는 그 옆에서 그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하드디스크를 가방에 넣고 고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멀리 벽에 기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물과 연기로 얼룩져 있었어요. 완벽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고성이에게 다가왔어요. 고성이는 그의 앞에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라고. 자신은 가족을 위해서 한 거라고. 박진석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 누구 가족이냐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지금 당신이 무너뜨리려 한 게 내 아들, 내 회사라고. 고성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자신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박진석이 물었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한 거냐고. 회사 먹으려고, 내 아들 쫓아내고 당신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고성이는 아니라고, 자신은 그냥 성재를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박진석이 성재를 돌아봤어요. 성재야, 내 어머니가 한 일 알고 있니? 성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 편을 들 거니? 성재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입을 열었어요. 이제 끝내고 싶다고, 아버지. 고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재야, 넌 내 아들이잖아. 성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없다고. 박진석은 옆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비서. 예, 회장님. 경찰 부르시오. 네. 고성이는 무릎이 꺾였어요. 안 돼, 여보. 성재야, 아들아, 엄마 좀 살려줘. 하지만 성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볼 수 없었어요. 은호가 다가와 성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성재야. 잘한 거야.
성재는 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경찰에 넘겨야 하는 아들의 마음, 그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10분 뒤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고성희 씨, 보조금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동행해 주시죠. 경찰들이 그녀의 양팔을 잡고 연행해 갔어요. 고성희는 끌려가면서도 성재를 돌아봤습니다. 성재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서늘하고 차갑게, 마치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아직 안 끝났어, 성재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생했어, 은호 씨.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성재는 은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 선배, 고마워요.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요. 은호는 조용히 바람을 들이켰어요. 긴 폭풍 뒤에 짧은 숨. 밖에선 비가 그쳤고 하늘엔 희미하게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이 세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고생 많았어요, 모두. 지역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 한 겁니다. 박진석은 지역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역아, 미안하구나. 내가 미처 몰랐어. 고성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성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박진석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성재야. 로비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역이 말했어요. 회장님, 하드디스크는 제가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부탁해요. 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한 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하지만 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마지막에 남긴 그 말, 아직 안 끝났어의 진짜 의미를. 경찰차 안에서 고성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플랜 B 실행.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성희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성희의 몰락, 그리고 은호와 성재, 지역의 연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들의 용기가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